본책만책 제39편 소설 제주의 벨롱.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오늘의 책 소설 제주는 전석순, 김경희, 이은선, 윤희형, 구병모, 수자 총 6명의 작가가 제주도를 주제로 참여한 단편집입니다. 그중 첫 번째 저자인 전석순 작가는 200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회전의자가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장편 거의 모든 거짓말, 오늘의 단편 벨롱 등을 써냈습니다. 소설 제주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총 6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첫 번째 단편인 벨롱은 아이를 찾아 제주도로 온 여자의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신기하게 아니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 앞에 저자 이력을 먼저 써줬는데 모든 저자의 이력에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써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주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거라서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춘천에서 태어났다고 써있어서 개인적으로 춘천이 애착이 가는 지역인데 춘천에서 태어나 심지어 강원일보로 등단한 작가가 쓴 작품을 읽게 되다니 제 인생의 최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대부분의 작가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작품을 쓰기 때문에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 작가 소개를 볼 때 약간 반가운 것 같아요. 책이 테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력을 쓴 것 같은데 전석순 작가와 다른 한 분이 지방분이시고 나머지 4분은 서울 또는 부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태생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으신지도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 약간 서울 사람인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도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지역을 밝혀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목도 신기했는데 벨롱벨롱이라는 단어가 반짝반짝의 제주 방언이더라고요. 근데 벨롱이라는 단어만 이 두 글자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로 벨롱벨롱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벨롱이 여기서는 이제 벨롱장이라고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벨롱장은 한 6, 7년 전부터 실제로 제주도의 세화리에서 열리는 작은 플리마켓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세화 해변에서 한 달에 2번 열리고 딱 2시간만 열린대요. 11시부터 1시인가? 진짜 반짝 열리네. 그래서 반짝 열리는 거라서 반짝반짝 마켓, 그러니까 벨롱장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나니까 작가님이 직접 벨롱장에 가보셨구나. 그 경험으로 쓰셨구나. 그걸 묘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여기서는 바다의 이미지 그리고 악취의 이미지로 시작을 해요. 제목은 벨롱이어서 되게 반짝반짝인데 막상 첫 시작은 좀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작해서 택시에 타 있는 여성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노파나 남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보다 보면 남편과 시어머니로 추측이 되죠. 굳이 어떤 친족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야기 전체가 좀 낯설고 거칠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악취로 시작하는 도입부가 인상 깊었는데 사실 냄새나 맛 같은 거 소설로 설명하기 무척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악취로 시작을 해서 제법 길고 진득하게 끌고 들어가서 어쨌든 한 3분의 1 정도를 악취 얘기로 밀고 나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제주도가 양돈 농가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흑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몇 년째 계속 그거에 관련한 기사가 나왔고 이 소설에서는 관광객이 많아서 하수 처리장이 부하가 걸린다는 식으로 서술되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최근까지도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번 총선 때 이제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회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 이슈가 나왔어가지고 진짜 약간 현실감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 악취가 나왔을 때 이게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악취가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 그냥 이게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어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제주도에 내렸을 때 악취가 나는 걸 느껴서 이 부분을 소설에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악취가 쭉 나오다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라 저는 악취가 뭔가 중요한 소재가 됐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저는 그 면에서 이 주인공이 외지인이라는 효과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악취가 왜 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이 여자가 궁금해하거나 뭐 어쩌지 않고 그냥
이 여자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 모든 사람에게 경계당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귤비님 모셨는데 귤비님이 제주도 사람들이 그 제주도민 외 사람들을 육지 사람, 내지인이라고 부른다? 뭐라 그러셨는데? 육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호칭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외지인에 되게 민감한데 실제로 여자도 제주도에 도착해서 악취를 느끼고 근데 악취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잖아요. 맞아. 우리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꽃냄새나 음식 냄새 이런 걸 맡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악취는 이제 그런 효과를 주지 못하고 택시기사, 노파, 사내, 벨롱장의 상인 남자한테 경계당하고 심지어 사실 회사에서도 휴가를 낼 때 상사가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어떤 경계당하고 어디 외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 아니면 그쪽 뭐 외지 사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강한 걸로 표현이 되고 이게 초반에 악취 얘기를 할 때에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만들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적대적인 느낌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섬이 가지는 특유의 보수성도 있지만 실제로 내륙 사람들이 섬에 끼치는 피해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코로나19 때 제주도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초등학생이랑 얘기를 섞을 일이 있었는데 걔네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니 육지에서 왔으면 코로나를 옮긴다고. 그래서 육지 사람들이랑 말을 섞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랐었는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도 났어요. 경계심이라는 게 존재하겠구나. 어떤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주인공 자체가 자기 삶의 어떤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약간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여자는 남자랑 이혼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됐는데 경제적인 의미로 자기 삶도 잘 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경제 기반이 아슬아슬한 거지. 아이를 되찾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본인이 확신이 없고 소설이 끝날 때 여자는 벨롱장을 향해서 출발하지만 정말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바다 같다. 근데 이게 바다에 뭐 어떤 풍경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바다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장소라도 어떤 때는 육지고 어떤 때는 바다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순간이 있고 저런 순간이 있고 이 경계 어떤 때는 육지가 되고 어떤 때는 바다가 되는 이 경계에 계속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어쨌든 여성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양육자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양육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이 엄마에게 있다고 인식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인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건강하게 먹이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바른 학습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아이랑 충돌하게 되는 건 엄마의 역할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도 엄마가 지게 된다라는 걸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걸로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아빠는 좋은 걸 해주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맞아. 애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건강한 거 먹어 잔소리할 때 아빠는 좋은 거 해주고 가끔 재미있는 거 해주고 집안일을 책임지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여자의 책임일 때 힘들면 내일 해라고 선심쓰듯 말하지만 해주지는 않는 맞아. 이 남편의 모습.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생색내는 거. 여성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거. 내가 내일 하라고 했는데 왜 뭐 괜히 지금에서 힘을 빼 이런 식으로 뭐랄까 나무라는 역할들. 근데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구나.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벨롱장으로 출발하는데 이 소설 속에서 벨롱장이랑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사고 나면 꼭 필요했다라는 그게 꼭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에게 아이가 그런 존재인가 보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잃어버리면 더욱 생각이 나는 존재? 그래서 여성이 그걸 찾으러 벨롱장으로 떠나는 장면 자체는 잘 겹친다. 벨롱장의 어떤 의미와 여성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 공간이라는 게 잘 겹치지만 그 뒷이야기가 어떨지는 모르는 어떤 모호한 끝으로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소설은 간만이라서 작가님 일부러 등장인물의 개성을 죽이면서 약간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갈등이나 어떤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여러 가문이래. 여러 가문? 여러 집안에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그리고 저는 동시에 라일라님은 작가님 벨롱장에 가보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작가님이 제주도에 가보셨을까? 가봐도 약간 그냥 진짜 관광의 느낌으로 가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의 배경이라는 것은 사실 벨롱장이라는 것만 빼면 잘 느껴지진 않아요. 이 소설이 제주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주도 방언같이 직접적인 지명이 드러나는 부분을 빼면 소설 속초나 소설 울산, 소설 여수에 들어갔을 때 이름 그런 몇 가지 고유명사를 바꿔서 우리가 모를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잘 녹아난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모두의 이야기처럼 들리도록 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제주 소설로서의 의미가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소설 제주의 첫 번째 이야기 벨롱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아니지? 다음 주는 아니고 저희 다음 주에는 소수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페어북 그리고 그 다음 본춘만책으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편이 송당이 약간 짧아서 두 번째 단편인 크루즈와 같이 묶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도 리그램, 리트윗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의견이나 책 추천하실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은 저희 언제나 인스타나 트위터로 DM 주셔도 되고요.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요. 메일이나 댓글 주셔도 저희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언제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목이 아픈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